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여인 야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옛날 조선 중력.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젊은 처녀 하나가 빠른 걸음걸이로 고갯길을 서둘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갓 20살쯤 되었을까. 얼굴이 깜찍하게 생긴 귀여운 낭자였어요. 헐떡거리며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급한 걸음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처녀가 급하게 산고비를 막 돌았을 때 갑자기 그 앞을 불쑥 막아서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수건을 동여맨 장정들이었는데 모두 얼굴이 구릿빛으로 누렇게 탔으며 우락부락한 생김새들이었어요. 처녀는 그들이 갑자기 숲에서 나타나 좁은 고갯길을 턱 막고 나서는 바람에 가슴이 철렁하여 숨을 죽였으며 부지런하게 걷던 걸음을 우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3명의 장정들의 눈에 빨간 핏발이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사람도 숲도 산도 계곡이 온통 멈춰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잠시뿐. 그들은 마치 먹이를 덮치는 호랑이처럼 와락 처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으악, 왜 이러세요? 놀란 처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날카로운 비명이 비단폭을 찢는 것처럼 날카롭게 퍼져나가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입 닥쳐. 닥치지 않으면 목을 졸라 죽여버릴 테다. 굵직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핏기가 하얗게 가신 얼굴로 바둥거리면서도 계속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듯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한 사나이가 처녀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그녀를 질질 끌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처녀는 힘겹게 바둥거리면서 발버둥을 쳤고 그 바람에 저고리 고름이 탁 뜯어져 앞서피 헤쳐졌어요. 계속 소리치면 진짜 죽여버릴 테다. 그러니 조용히 해라. 이윽고 사내들은 깊은 숲속이라 설사 고갯길을 넘는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 처녀를 거칠게 잡아뜨렸습니다. 그러자 두 놈이 어깨를 찍어 누르고 한 놈이 이마에 썼던 수건을 벗어서 그녀의 입속에 쑤셔 넣었어요. 그러자 처녀의 입에서는 끄응하는 가냘픈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젠 꼼짝 못하겠지? 그렇게 세 놈은 다시 그녀를 들쳐업고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깊은 숲속에 약간 펑퍼짐한 곳에 처녀를 눕힌 세 놈은 주위를 살피고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그녀도 체념을 했는지 더 이상 울지도 않았고 바둥거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세 사나이를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한 놈이 먼저 처녀에게 와락 달려들었고 얼마 후 세 사나이는 탐욕을 충족시키고 벌개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살려두었다간 후환이 있을 텐데. 한 사나이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리자 두 사나이가 동조하듯이 대꾸하였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얼굴을 모두 봤으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겠지. 맞아. 겁탈죄가 들통나지 않게 하려면 해치울 수밖에 없어. 그 소리를 들은 처녀는 무서웠지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내어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틀어막혀 있어서 두 손으로 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포에 가득 찬 처녀의 눈 위로 커다란 바윗돌을 든 한 사내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처녀의 눈은 절망감으로 변해 있었고 원한에 사무친 눈빛이 그녀의 눈에서 번갯불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돌을 든 사나이는 그 눈빛을 보기가 부담스러웠는지 눈을 감고 바윗돌을 들어 처녀의 얼굴을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처녀는 두어 번 버둥거리다가 이내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나이가 처녀의 가슴에 귀를 대면서 웅얼거렸어요. 죽은 것 같군. 그런 것 같아. 하여 그들은 죽은 처녀를 뒤로 한 채 숲속을 뚫고 산등성이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맑은 계곡물이 고인 골짜기의 웅덩이 옆이었어요. 그곳엔 냄비가 받침돌 위에 걸려 있었고 술동이와 여러 가지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시체를 묻고 올 걸 그랬나? 묻어도 새일기 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알게 뭐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면 돼. 맞아.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어. 설마 우리 셋이 한꺼번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원래 그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곳에서 술 타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덕보란 놈이 불쑥 꺼낸 말이 이 사건의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제기랄, 이젠 마누라가 슬슬 실증이 나는군. 그놈의 상이 매일 그 모양이니. 그러자 그 말에 동조한 것은
장가를 든 지 얼마 안 된 춘삼이었습니다. 맞아, 그놈의 상이 매일 그 모양이니 이제는 정말 지겨워. 그러자 셋 중에 한 명인 강길이만은 총각이었는데 두 친구의 소리를 듣더니 이 친구들아, 내 앞에서 그런 분에 넘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난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갔단 말이야. 빌어먹을. 하고 투덜대며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러자 술 기운 탓도 있고 갑자기 새 놈의 눈빛이 이상스럽게 변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있자. 어쩜 신방제를 혼자서 넘는 계집이 있을지도 몰라. 한번 기다려볼까? 하여 그들은 술판을 버려놓은 채 신방제 고갯길의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늘이 악한 놈들을 돕는 것이었는지 숨어있기 시작한 지 한 시각도 못 되어 한 처녀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잽싼 걸음으로 고개를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 사나이는 욕망을 이루었고 그 끝에 끔찍한 타살까지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덕보와 춘삼이 그리고 강길이 세 놈이 그런 죄를 저지른 다음 날 무참하게 살해당한 처녀의 시체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훼손이 돼 있어서 그 처녀가 누군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네 처녀들의 점검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건 틀림없이 다른 마을 처녀를 우리 동네 사내놈들이 엿보인 것일게야. 허니 어느 놈이 그랬는지 찾아내서 물꼬를 내야지. 가만 놔둘 수야 없지. 안 그런가? 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인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그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일일이 따지게 되었죠. 덕보와 춘삼이 강길은 셋이서 밤나무골에서 술타령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의심조차 받지 않았으며 혐의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답니다. 그 대신 엉뚱한 장세가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신이 있는 신방제 저쪽의 뾰족봉 비탈에서 혼자 나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신방제에 있었던 것은 장쇠밖에 없었는데 항상 말이 없고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남이 알지 못할 성격이었는지라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때려서 실토를 시켜야 한다며 동네에서 형이 가해지게 되었어요. 마을 유지인 박생원 네 집 바깥마당에 벼락치기로 만든 형틀을 갖다 놓고 장쇠놈을 끌어다가 볼기를 벗겨 붙잡아 맸습니다. 관아가 있는 고을은 150리나 떨어져 있는지라 이런 일들은 마을에 유서 있는 집안이나 토호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은 당연한 것으로 묵인되었습니다. 나중에 관아에서 알아도 사후의 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정리해버리는 것이 당시의 관리였었어요. 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박생원네 바깥 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억울해요. 난 아니에요. 이렇게 애절하게 장쇠가 하소연을 했지만 박생원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놈, 내 놈밖에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다.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가루가 나기 전에 어서 실토해라. 아닙니다요. 전 아니에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쇠가 변명을 하였지만 허, 이놈이 아무래도 맷찜질을 해야 실토를 하겠구나.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박생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침 곤장꾼으로 뽑힌 춘삼이와 덕보가 이놈 맛 좀 봐라라는 듯이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하였어요. 곤장이 2개씩이나 부러져 나가고 엉덩이에 살이 터져 피가 튀어도 장쇠는 실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춘삼이와 덕보는 장쇠를 실토를 시켜야만 자기들에게 후환이 없게 되므로 반죽음을 당한 장쇠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곤장 50대의 장쇠가 까무라치자 찬물을 한 동이 길어다가 머리에 퍼붓고 정신이 들면 다시 때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반쯤은 혼이 나간 상태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한 장쇠는 자기가 그랬노라고 자백 아닌 자백을 하고 말았어요. 그놈 엉덩이에 상처가 어지간해져서 거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관아로 넘겨버릴 테니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 급히 간병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로부터 20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웃에 있는 덕보네 집에 놀러갔던 강길이가 밤이 으슥해서 돌아오다가 상여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술을 한잔 했기에 얼큰해져서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저쪽 상여집 뽕나무 바가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무슨 일인지 한 발 걷다가 쉬고 또 한 발 걷다가 쉬곤 하는 것이었어요. 어디가 몹시 아픈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서 취한 눈으로 그녀를 몽롱하게 보고 있던 그때였어요. 저 여기 좀. 여인이 갑자기 으윽하고 신음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 죽겠다는 듯이
몸을 비트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강길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면서 잠깐 망설이는데 여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더욱 심하게 몸을 틀어댔습니다. 누구시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시오? 강길이가 이렇게 물었지만 여자는 너무나 아픈지 대답도 못하며 그냥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어요. 젊은 여자인 것만은 목소리를 들어 알겠는데 어느 집 처녀인지 영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 좀 살려주시오. 어서 여기 좀. 그녀는 아랫 창자가 심하게 뒤틀리는지 아예 바닥에 누워 뒹굴뒹굴 구르기 시작하였어요. 이보시오. 어디가 아프시오? 하며 여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았는데 그녀는 몸을 옆으로 돌려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여 강길이는 할 수 없이 여인의 배로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픈 곳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그렇게 말을 마친 여인이 강길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의 배 위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강길이 어리벙벙해 하던 그때 갑자기 듣기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치는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강길은 상여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이놈. 못 잊어서 다시 찾아왔다. 흐흐흐. 하는 두 번째 소리를 들었을 때 강길은 놀라움으로 인해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인이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목을 조를 듯이 자기의 코앞으로 바싹 얼굴을 들이대자 강길은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신방제에서 죽인 그 처녀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상여집 부근에서 괴상한 시체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것은 하체가 돌로 이겨진 채로 피를 흥건히 흘린 강길이었습니다. 동네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상여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말은 어려서부터 무수히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하고 수군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혹시 신방제에서 더러운 짓을 한 놈이 강길이가 아니었을까? 내 생각에 그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 원수를 갚은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짓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살인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여자 관계가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박생원이 낱낱이 조사했으나 역시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가슴이 뜨끔해진 것은 춘삼이와 덕보였어요. 하여 그 일이 있은 후 그들은 웬만해서는 밤에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던 덕보는 밤중에 누군가가 흔드는 것 같아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불을 끈 캄캄한 방에서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옆에 누워 자던 마누라가 팔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지라 별로 의심하지 않고 끌어당겨 안으려던 그때 아이, 불 좀 켜고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마누라가 오늘은 웬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여 이내 등잔 심지에다 불을 붙이자 방 안에 환한 불빛이 들어찼어요. 그리고는 뒤돌아 누워있는 마누라의 팔을 잡아 끄는 순간 이놈. 못 잊어서 다시 찾아왔다. 하는 소리와 함께 산발한 여자의 얼굴이 눈앞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으악. 놀란 덕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낮아빠지며 등잔대를 뒷머리로 받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방 한구석에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마누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덕보는 입을 딱 벌린 채 원한의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신방제의 그 처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만 비명을 내지르면서 아득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덕보의 마누라는 얼떨떨해진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이상한 냄새가 코로 풍겨왔는데 그것이 피비린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무슨 큰 변이 생겼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손으로 더듬거리며 만져보니 남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여 몸을 흔들어 보았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상위에 놓인 등잔불에 불을 밝히자 남편의 하체가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애구머니나. 놀란 그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네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혀졌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하체가 피로 물들인 채 변사체로 죽어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래? 그러게요. 세상에 해괴한 일도 다 있네. 마을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모두가 그 일에 대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덕보 마누라의 증언이 있었으므로 귀신의 짓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마누라를 때려 실신시키고 그런 무참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터지자 파랗게 질려버린 것은 이제 혼자 남은 춘삼이었어요. 춘삼이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네. 소문을 전해준 마을의 청년 정태는 춘삼이의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이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신방제에 처녀 겁탈살인이 있던 날 셋이서 밤나무골에 있었다고 했었지? 그럼 어느 한 놈의 짓이 아니라 세 놈이서 술판을 버려놓고 살짝 고갯길로 나와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눈치도 못 챈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나와서는 그 길로 박생원을 찾아가 자기가 본 것과 자기의 추측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그러자 그 말을 끝까지 들은 박생원이 알았으니 아무런 눈치도 못 챈 듯이 잠자고 있거라. 그리고 오늘 밤중에 젊은이들을 모아서 하며 소곤소곤 무엇인가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날 밤 죽은 덕보네 집에 잠깐 들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벌렁 들어놓은 춘삼이는 이내 불을 끄고 나서는 한숨만 폭풍 내쉬더니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마누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 곡괭이를 집어들더니 미친 사람처럼 비척거리며 산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오냐, 어디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혼잣말로 짓거리면서 처녀를 묻은 곳을 파볼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파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기 때문이죠. 차라리 죽을 바엔 일찍 죽는 것이 낫지 간이 바짝바짝 조여지는 기분은 정말로 못 견딜 일이었어요. 그렇게 처녀를 묻은 곳까지 이른 춘삼이는 곡괭이질을 하면서도 어디 귀신이 든 사람이든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자 건너편 소나무 숲에서 갑자기 또 찾아주시네. 하는 간드러진 귀신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간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 고개를 들자 뭔가 허연 것이 굵은 나무줄기 뒤에서 쑥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지금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춘삼이는 손에 곡괭이를 든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허연 여자의 모습은 풀을 사각사각 밟으면서 춘삼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춘삼이는 정신이 나간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등 뒤에서 이놈!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어지러운 발소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불을 밝혀라. 박생원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내 횃불에 불이 밝혀졌고 춘삼이의 얼굴이 환한 불빛 속에 완연히 드러났어요. 그는 초점 없는 눈에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어딘가를 망연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앞으로 다가오는 여인의 얼굴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그는 무서움과 놀라움으로 아무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두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너는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자신들이 죽인 그 처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춘삼이가 살인죄로 관가에 잡혀 넘어가자 억울한 누명을 쓴 장쇠가 풀려나온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을원님은 세 사람의 가산을 몰수하여 장쇠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현명한 처사라고 원님을 칭찬했어요. 그럼 귀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신방제를 넘고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쌍둥이 두 자매였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언니는 나이가 들자 산패로 팔려갔고 동생은 남의 집 민며느리로 들어가 살고 있었죠. 그러다 오래간만에 언니가 동생의 시집에 갔다가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고갯길에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발목을 삐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놀란 동생은 허겁지겁 사람을 부르러 마을로 내려가다가 새 놈에게 길이 막혀 소리를 질렀는데 그제서야 언니는 정신이 들어 자기를 부르는 동생의 애절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여 가까스로 정신없이 기어가 보니 동생은 벌써 숲으로 끌려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소리를 쳤다가는 자기까지 변을 당할 것이 뻔했고
놈들의 눈을 보니 당장이라도 죽일 것만 같았어요. 그래, 같이 죽느니 나라도 살아서 원수를 갚아야 해. 그렇게 그녀는 모진 결심을 하게 되었고 여자의 원하는 비상보다도 무서운 법이었죠. 상여집 따위도 무섭지 않아 그 속에 살면서 동네 사정을 샅샅이 조사하면서 복수에 착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태가 박생원에게 얘기했을 때 박생원이 소근거린 말은 그날 밤 그 처녀를 묻은 곳 주변의 동네 젊은이들을 모아서 횃불을 준비하고 숨어 있으라는 짓이었어요. 박생원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전날 밤에 언니가 그에게 찾아와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고는 어쩌면 내일 자정쯤 파묻은 시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춘삼이가 그곳으로 갈지 모르니 이렇게 해서 증거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을 박생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살인죄로 광가로 넘어간 춘삼이는 이후 극형에 처해졌으며 고을 원님은 죽은 처녀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죽은 처녀의 언니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얼마 후 생을 마감하고 동생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에 지은 용제총화라는 옛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옛말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하였사옵니다. 부디 구독하여 주시옵소서.